네, 이어서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까지 2연패에 빠진 민주당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연석회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수습책이 논의될지 민주당의 좀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수선하죠. 지금 이제 대선도 졌고요. 지방선거도 졌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선거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선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동안 대선 패배 원인 분석을 못 했는데 대선 패배라든지 아마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 결국은 그게 아마 이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일단 앞으로 내후년 총선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찌 보면 당을 혁신하거나 바꿔나가기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걸 주저하게 되거든요.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진로에 대한 치열한 아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조기 불가론의 입장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번 지방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서로가 내 탓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전당대회의 주도권을 쥐게 됐을 경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쉽게 따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외부의 인사를 수혈하거나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면서 쾌도난 바로 일들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들을 거쳤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내년에 특별한 선거가 없는 때라 현재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까지 내부 갈등들을 서로 간에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길로 보이고요. 지난날 있었던 국민의힘 과거의 자유한국당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던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추대가 되면서 선출이 됐고 낙선한 이후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당을 끌고 오다가 2018년 지선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여파가 이어서 결국 커다란 혁신하지 못하고 2020년 총선의 패배까지 한 4년 정도의 긴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있는 1년 기간 동안 정말 바닥까지 혁신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3연패의 늪에 빠진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실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수습책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도 아마 지금쯤 경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 진 패장 후보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선거를 이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퇴한 당대표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가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대선 시즌2를 개인 후보 역량으로 뛰어넘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역시 두 분이 출마하면서 이 구도를 비대위원들의 전략으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인데 대선 패배 후에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던 점 이재명의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요 대선에서 진 정당이 한 2달 만에 이루어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다면 아마 민주당은 지방선거 훨씬 쉽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에서 왜 졌느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대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낙연 쪽을 도와줬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인데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후보는 열심히 뛰는데 당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지역구 의원들 뭐 하고 있냐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국에 다니면서. 근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선을 졌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송영길 대표가 왜 나왔냐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당내에 있는 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도요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나와서 만약에 안 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송영길 대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럼 나가겠다. 당신 나오지 마라 하든지 인천 사람이 왜 나오냐? 내가 나간다. 서울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말이 돼요. 그분이 박수 받았을 텐데 그런 분이 없었어요. 박주민 의원도 등록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렸고.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서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졌다. 저는 뭐 그거는 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친문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내홍인지 아니면 쇄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부딪힘인지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내용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시기적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의 구조가 노출이 됐던 건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모습이겠습니다만은 대선은 한 목소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바로 치러지게 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자칫 다른 목소리를 냈던 순간이 오게 된다면 지선에 대한 책임론을 면피하기 어려웠을 거기에 말을 좀 아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최종적으로 두 번의 패배가 이어지고 나니까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던 친문재인계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지난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2019년 조국 사태부터 비롯되게 될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와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들이 불러낸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둘 간의 치열한 양보 없이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게 되는 순간 결국 국민들 혹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세력 모두에게 등을 거두거나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일 텐데요. 특히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이 지방선거 전체에 대해서 가장 상징이 되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일 겁니다. 근데 인천에서 명분 없이 서울로 왔던 송영길 후보, 또 경기에서 명분 없이 인천으로 갔던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한 모습들이 지선에 불리한 구도를 만들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친문, 친명, 내부 갈등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가능성이 생각하세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의원을 비판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재명 의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이제 선거에 대한 책임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저는 386 용태라든지 아니면 삼선 초동일 지역구 금지라든지 이걸 아마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오시려는 분들도 보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도 굉장히 좋은 지역구고 삼선도 다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당장 본인들이 다음에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를 나오거나 최고위원 나오는 분들은 본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들을 또 어찌 보면 약간 뭐 계보라 그럴까? 본인이 지지하는 그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같이 걸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차기 총선을 앞둔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86 용태든 아니면 뭐 다선 의원들 용태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다음에 뭐 총선이든 대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언제 할 거냐? 네. 그렇게 보면 차라리 그냥 외부 인사 비대위 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룰은요. 굉장히 기득권 보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무위원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여기 굉장히 가산치를 많이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간단해요. 당대표 예선은 5대5, 당원과 일반 여론. 본선은 당원 7, 여론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주당은
본선에서도 여론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의원제라는 게 한 45%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거의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득권 유지에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유지 방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당대표를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 이 룰 자체를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의힘처럼 그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냥 일반 당원만 다 하고 있거든요. 대의원, 당원, 일반 당원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새롭게 비대위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를 띄우게 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으로는 어떤 인물을 좀 그거는 뭐 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고려하시는지요? 비대위원이 힘을 가지려면 예. 공천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거 과정에. 지금은 어찌 보면 욕만 먹는 비대위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한 것처럼 룰을 이렇게 완전히 뭐 대의원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당원 비율을 높이고 여론 비율을 높이겠다 이러면 지금 현재 당내에 있는 기득권 개파 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다 싫어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천이라도 누구 주면 나중에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이라도 듣는데 지금은 줄 건 하나도 없고 뺏을 것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쉽지는 않은 싸움인데 그래도 좀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해서 선출이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같이 협치도 이끌어내야 되고 정권을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좀 앞으로 행보가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땐 대통령 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진 상태에서 입법 권력마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투쟁과 저항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광화문 광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강경 모드로 저항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들이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연이은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입법 권력 아니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0.73% 패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꽤 높게 나오면서 이번 지방선거 해볼 만한 것 아니야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했던 변곡점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변곡점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거든요. 이 입법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국민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지를 민주당이 캐치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만약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이재명이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아닌 친문 중심으로 다시 권력 패권 다툼이 진행되는 순간 더 강성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하는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민주당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방법은 여기 누군가가 이러한 권력 다툼들을 좀 뒤로 물릴 수 있고 국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비대위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170석의 거대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이걸 한 목소리로 통할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과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건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선거 과정을 복귀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그건 뭐 제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뭐 정면 돌파식으로 제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건전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네, 네. 그런 분들의 기대를 담아서 이 종자 씨앗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견인을 좀 해달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김동연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성비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 막판에 선거 일주일 정도 남기고 당내 내부 문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공천 과정이라는 모르겠지만 선거 과정에 이런 일은 없어요. 선거 과정에는 어떻게든 후보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 저도 유세장에 많이 가봤는데 항상 마이크 잡으면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요. 네.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행위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후보들이 힘을 못 받아요. 명함을 줘도 민주당 뭐 하는 거냐 매일 그러죠.
방송에 나가도 아이고 민주당 내부는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당내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하소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소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막판 역전을 했습니다만 이겨서 다행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핵관 중 핵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산 폭탄 이런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에서 바로 패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번 승부처였거든요. 경기도가. 승부처에서 이기는 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김동연 후보 인물론, 개인기 이걸로 그래도 어쨌든 구도의 어려움을 돌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싸움에서 이겨낸 김동연 당선인 경기지사 역할을 앞으로 향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의 정치 교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당내에서도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당 내에서의 존재감도 좀 키워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향후에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고까지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과거에는 뭐 진짜 대선 후보 6, 7명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라 하는 위치가 인구가 1,300만, 400만 가까이 되고요. 제일 큽니다. 사실 서울보다 인구가 엄청 크고 지금 영향력이 어찌 보면 뭐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나간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에는 김동연 후보가 당연히 후보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다음 대선 아시겠지만 지방선거 4년 후에 딱 임기 마치면 그 다음에 바로 선거가 있거든요. 7월에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면 그 다음에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딱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오세훈 시장과의 그 어쨌든 경쟁 관계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벌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의회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여야 동수인 상황 78석씩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식의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김동연 당선인의 정치력 시험 때문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일방적으로 도정을 끌고 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중앙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만이 경기 도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만 보더라도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이미지들이 남아서 이번 대통령 지방선거에서 중도층들의 마음들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 역으로 거꾸로 얘기해 보면 김동연 당선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우군들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우뚝 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우군들이 뒷받침될 때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건데 도정을 챙기면서 협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지층들의 마음까지 얻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터라 아마 대통령 선거까지 바라보면서 김동연 당선인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만약 김동연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치로서 정말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만드는 성과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조직력이나 새로운 권력 구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이 불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모델을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보다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국민이 불러내는 정치적 역정들,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생각 말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김동연 당선인이 지켜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경기지사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경기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만큼은 민주당에게 안겨준 것을 두고 민심이 절묘한 견제를 했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패배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서 또 하나가 윤심 마케팅을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줬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리 봐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도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힘있게 도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끌어올 수도 있다는 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 도민들의 삶에 관한 일들이 훨씬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꾼론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는 김동연 후보의 선거 캠페인과 전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 구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선거는 총 7장의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통상 줄투표의 경향이 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또 상당 부분 선택해 예. 줬지만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에서는 또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심과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들이 많이 격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견제 심리들도 일부 작용됐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살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달아서 이제 승리한 만큼 당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뭐 친윤석열 세력이 좀 부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부상할지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즈음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부가 탄생이 될 겁니다. 근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난 1년 전에 과연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고 획기적으로 민심이 변하면서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국민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를 가정하면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고민하는 것들은 매우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모두 겸허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어려운 경제에서의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훨씬 더 혁신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선점했고요. 국민의힘이 지난 기간 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당원과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같은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고 어렵게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당권 경쟁이나 중앙 정치 노름처럼 비춰지는 일보다는 기회를 잡은 상황 속에서 도정과 시정 그리고 국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앞으로 6개월, 1년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처럼 선거에서 연승을 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천 시스템 등등 개선해서 발빠르게 쇄신을 하겠다라면서 혁신 키워드를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에서도 혁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 경쟁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연거 붙였고 또 8월에 전당대회 있고 하니까 혁신위 꾸리는 건 당연해요. 졌기 때문에 예. 혁신위 꾸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혁신위 꾸는 건 좀 뜬금없죠. 왜냐하면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한 3, 4개월 남을 때 꾸리는 게 정상인데 왜 벌써 꾸릴까? 1번 이제 제일 궁금하죠.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그만두나? 그만두는 거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라든 혁신이 꾸리는 게 일단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이죠.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릴 거냐 말 거냐. 원래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잖아요. 미뤄뒀는데 선거 결과가 좀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여당 대표를 징계하겠습니까? 징계인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어쨌든 줄타기 중인데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보면 이제 당대표 다시 나온 날도 하잖아요. 예. 그것도 좀 사실은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했던 분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당이 아주 어려울 때 그리고 당원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또 해주십시오. 이거 부탁할 때 그럴 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당대표 나오는 거는 방탄용 아니냐. 본인의 징계에 대한. 왜냐하면 당대표로 있는 동안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좀 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왜 지금 만드느냐. 2년 남긴 총선 공천에 대한 얘기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가 공천 시험도 보고 막 하겠다 그랬는데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거의 갔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혁신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당대표 누가 나오는 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볼까요? 왜 벌써 꾸릴까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총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
급하게 일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 그 이후에 불어닥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감당이 안 될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혁신이라는 건 내부에 뼈를 깎을 정도의 자성이 필요한 일이고요. 어느 정도의 반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총선을 앞둔 급격한 상태 속에서의 혁신 카드를 띄우게 됐을 경우 이게 제대로 내부에 화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치명적인 오류나 결함이 나타날 수 있죠. 선거를 지금 한 2년이 채 남지 않는 기간 속에서 내년까지 특별한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당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DNA의 변화들을 꾀하기에 매우 좋을 때거든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 선거 패배 이후에 그 당시 저도 비대위원회 몸을 담았습니다만 당의 정강 정책을 바꿔내고 그 다음에 당명까지 바꾸면서 많은 일들을 바꾸기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단위로 보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대로인 상태 속에서 조금 더 많이 나아가서 변했으면 좋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정권을 만들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몸집을 키운 만큼 제대로 된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기가 아마 지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승부수를 좀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건데 이번 선거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차기 잠룡, 대권 잠룡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역할이나 좀 입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말 국회의원 숫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요. 결국 정치권에서 꽁 잡는 매가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서면서 누가 우리 당의 대표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까가 핵심적인 일일 텐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중도로서의 외연확장의 매력을 갖고 있는 인사라는 건 아마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인사는 누가 뭐래도 오세훈 시장일 겁니다. 서울시 전체 동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4.7 보궐선거의 승리 1년 만에 정말 국민의힘이 불모지였던 서울 지역을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꽤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정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아킬레스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행보에서 어떤 또 정치적 매력을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난 뒤에 발산할지 이런 일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정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보수 대권 잠룡들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부럽죠, 뭐 많으니까. 예. 왜냐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뭐 본인 생각한다 그러고 원희룡 후보도 살아있는 카드인 것 같고 최재형 후보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5년 전에 민주당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민주당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의도 정치라든지 이 부분에 약간 거리를 뒀거든요. 본인 스스로 당내 세력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시장 당선인이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대구 물론 대구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어찌 보면 중앙 정치 서울지사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약간 거론되고 있어서 약간 쉬운 길 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대구시장은 이제 어쨌든 될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대권 도전은 제가 보기에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소통령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본인도 아마 본인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한테 뭐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팎으로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임기 초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마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국회 상황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발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에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2년 동안 국회 관리를 무시하고 독차지했으니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맞는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맞는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예. 그런 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그걸 지켜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날 것이다. 예, 국민의힘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원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라라고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21대 국회 이 원구성 줄다리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지 급할수록 좀 돌아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일 겁니다. 이제 남은 권력 하나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입법을 마음만 먹으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법사위원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면서 얼마 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국민 앞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날 비대위를 꾸리면서 그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마는 이럴 바엔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지만 그 전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적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애당초 약속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게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선거에서 또 패배한 만큼 법사위원장만큼은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더 강경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워낙 오래된 얘기라도 만약에 그렇게 그냥 다 하라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다 하라 그냥 하시면 되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결국 이제 법사위 역할 뭐 매일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차라리 그냥 법사위가 그냥 다른 상임위와 똑같이 만들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합의했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난번에 검찰 정상화법 합의해놓고 왜 깨지 않았느냐 이 얘기라는 거라서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대안이 그냥 법사위 권한을 좀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어쨌든 뭐 약속을 지키라 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옛날에 야당이 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맨날 그랬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했다 이랬거든요. 우리 야당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라서 이 끝이 없는 이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법사위 권한 좀 축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실까요? 체계작구 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본연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때만 되면 나오는 일이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게 정치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 3일 혹은 며칠 동안 법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소 불리하거나 본인들 입장과 정치적으로 꼭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라는 얘기를 꺼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좀 솔직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개혁 특위도 늘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던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까지 다 모아서 진짜 정치개혁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이 후반기 국회가 좀 제대로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